어머니,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그 천박한 손으로 감히 제 아들 도윤이의 앞길에 진흙을 뿌리실 작정입니까? 그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귓전을 찢었다. 세상 모든 소음이 단번에 증발하고 오직 그 차가운 조롱만이 나를 덮쳤다. 옆에 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나는 처음 알았다. 한없이 인자하고 따뜻하기만 했던 할머니의 눈빛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은 바로 그날,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이은지, 29의 나이, 서울의 한적한 외곽에 자리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곤 고작 물감 냄새 배인 작업실과 낡은 아파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할머니, 이옥자 여사뿐이었다. 내 이름 뒤에 따라붙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이따금씩 내게 세상에 속해 있다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사실 내 세상의 전부이자 뿌리는 오직 할머니였다. 나는 6살에 부모님을 잃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아빠가 운전하시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추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의 나는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저 아침이 되면 늘 깨우러 오시던 엄마의 부드러운 손길이 사라졌고, 밤이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아빠의 굵은 손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평생 잊을 수 없는 냄새가 대신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할머니의 손에서 나는 나물 냄새. 우리 할머니는 평생을 시장 좌판에서 사셨다. 이른 새벽, 아직 별이 반짝이는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낡은 트럭에 몸을 싣고 인근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향하시던 뒷모습은 언제나 굽어 있었다. 할머니의 손은 그래서 늘 흙과 나물에 검푸른 물이 들어 있었고 얼굴의 깊은 주름은 그 고된 세월의 흔적이었다. 나는 할머니의 주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으며 자랐고 할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우리 강아지는 뭘 그려도 할미 얼굴밖에 모르네 하시며 허허 웃으셨다. 할머니의 사랑은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밥상 위에 있었다. 시장에서 팔다 남은 조금 상한 생선이라도 할머니의 손을 거치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가 되었다. 할머니는 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셨다. 많이 먹어야 키도 크고 튼튼해지지. 그래야 험한 세상 누구한테도 무시 안 당하고 살지. 할머니의 그 말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그 말씀 덕분이었을까.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주눅 들지 않고 밝게 자랄 수 있었다. 가끔 친구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지만 나는 할머니가 부모님의 몫까지 다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는 나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다. 비싼 재료비와 학비 걱정에 반대하시리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할머니는 낡은 작업복을 꺼내어 조용히 다림질을 하셨다. 우리 강아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미가 허리가 부서져라. 이래서라도 꼭 대학 보내줄게. 할머니의 거친 손은 내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 손길이 주는 따뜻함은 내가 붓을 잡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었을 때 나는 할머니께 이제는 평생 고생만 하신 할머니를 내가 모시고 살겠노라고 약속했다. 할머니는 그저 내 손을 잡고 조용히 웃으셨다. 나는 할머니에게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을 사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이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나는 우리 은지가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데. 할미는 이 시장이 제일 편하다. 시장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할머니는 당신을 위해서는
평생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신 적이 없었다. 그 모습이 때로는 안쓰럽고 때로는 존경스러웠다. 그런 내 삶에 김도윤이라는 남자가 나타난 것은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것과 같았다. 도윤 씨는 내가 가르치던 학생의 삼촌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준비물을 챙겨주러 학교에 들르는 키가 크고 서글서글한 인상의 남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스치듯 만난 나에게 참 다정한 사람이었다. 내가 야근하는 날이면 학교 앞에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나타났고 주말이면 할머니의 시장일까지 쫓아와 짐을 들어주었다. 할머니, 이거 무거우시죠? 제가 들게요. 싹싹하게 다가와 일손을 거두는 도윤 씨를 보며 시장 상인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내 등을 떠밀었다. 아이고, 은지 선생 복도 많네. 저렇게 훤칠하고 싹싹한 총각이 어디서 굴러왔대? 도윤 씨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보고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은지 씨가 왜 이렇게 바르고 예쁜 사람인지 알겠어요. 할머니의 이 손이 다 말해주네요. 그 말에 나는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내 삶의 근간인 할머니를, 그 고생의 세월을 존중해주는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도윤 씨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열었다. 은지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내가 평생 은지 씨랑 할머니 행복하게 해 드릴게요. 이제 할머니 시장 일도 그만하시게 하고 우리 같이 편안하게 모셔요. 반짝이는 반지보다 내 할머니까지 끌어안는 그 따뜻한 마음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날 내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할머니는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할머니, 저 왔어요. 늦은 밤까지 좌판에서 가져온 나무를 다듬고 계시던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물으셨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얼굴에 꽃이 피었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는 말없이 왼손을 들어 할머니 앞에 내밀었다. 할머니의 시선이 내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에 닿는 순간 할머니의 움직임이 그대로 멈췄다. 잠깐의 정적.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에 서서히 물기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우리 은지, 우리 강아지, 시집 가는 겨? 네, 할머니. 도윤 씨가 저보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할머니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다. 나무를 다듬던 거친 손으로 내 손을 부여잡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우셨다. 아이고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지 고생 끝났네.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어. 그날 밤 우리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두 손을 꼭 잡고 웃다 울다를 반복했다. 할머니는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부모님의 사진을 꺼내 오셨다. 이것들아, 봤냐? 너희 딸내미가 이렇게 커서 이제 시집을 간다. 하늘에서라도 우리 은지 잘 살게 지켜줘야 한다. 알았냐? 사진 속 젊은 부모님을 향해 한참을 타이르듯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꼭 행복해져서 평생 나만을 위해 살아오신 우리 할머니께 효도하겠노라고. 상견례 날짜는 금방 잡혔다. 도윤 씨는 나에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 씨, 우리 엄마가 조금 까다로운 분이라 혹시라도 실수하시거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아들을 끔찍이 아끼는 어머니의 유난이겠거니
가볍게 생각했다. 상견례 전날 할머니는 장롱을 열고 한참을 서 계셨다. 그리고는 가장 좋은 옷이라며 몇 년 전 내 졸업식 때 큰맘 먹고 사드렸던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꺼내 다림질하셨다. 옷장에는 더 좋은 옷이 없었다. 할머니는 당신을 위해서는 평생 돈 한 푼 허투루 쓰는 법이 없으셨으니까. 할머니, 그냥 우리 고운 한복이라도 맞춰 입고 갈까? 내가 묻자 할머니는 됐다. 하루 입자고 무슨 돈을 써. 이것도 충분히 곱다. 라고 말씀하셨다. 상견례 당일 약속 장소인 호텔 한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시장 좌판만이 세상의 전부였던 우리 할머니와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차갑고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잠시 후 도윤 씨와 그의 어머니 강미란 씨가 들어왔다. 사진으로만 배웠던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다.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나와 할머니를 훑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은지입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세요. 혜정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할머니에게는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고 그녀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입을 열었다. 은지 씨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쭉 할머님이랑만 산 거예요? 내 대답을 들은 혜정 씨는 입꼬리를 비틀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그러시구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사부인?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손녀딸 혼자 키우시려면.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명백한 조롱이자 멸시였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고생은요? 제 한몸 고생해서 우리 손녀딸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컸으면 됐지요. 그때였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얼음장 같은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힌 것은 사부인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그 천박한 손으로 감히 제 아들 도윤이의 앞길에 진흙을 뿌리실 작정입니까? 정적이 흘렀다. 방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귓가에 악마처럼 맴돌았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그때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오는 온기가 느껴졌다. 할머니였다.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세상 무엇보다 단단하게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내 등 뒤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얼어붙고 말았다. 늘 인자하고 따뜻하기만 했던 할머니의 눈에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던 서늘하고도 무서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전부인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날의 충격과 분노가 내 안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처럼 거세게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 세상은 온통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그 햇살의 시작은 바로 김도윤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늦가을 낙엽이 뒹구는 교정에서 나는 혼자 남아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미술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든 단풍나무가 보였지만 야근에 지쳐가는 내 눈에는 그저 흐릿한 색채로만 다가왔다. 그때였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키가 훤칠하고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은지 선생님 맞으시죠? 저희 조카 준우 삼촌 김도윤입니다. 준우는 내가 담임을 맡은 반의 아이였다.
평소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지만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아이. 나는 준우에게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준우가 미술 준비물을 놓고 갔다는 연락을 받고 도윤 씨가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에게 준비물을 건네주었고 그는 종이 가방 안에 담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게 내밀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따뜻한 거라도 마시면서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 그 후로 그는 종종 준우를 핑계 삼아 학교에 들렀다. 야근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따뜻한 커피를 건넸고 가끔은 내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그의 관심은 부담스럽지 않았다. 마치 잔잔한 호수의 돌멩이 하나가 조용히 떨어지듯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어느 주말 나는 도윤 씨와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붉은 노을이 지는 강가를 바라보며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은지 씨, 혹시 주말에 뭐 하세요? 제가 할머니 시장일 돕는 거 보고 싶으시면. 나는 그의 말에 활짝 웃었다. 시장 일이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일이 아니었기에 그의 제안이 오히려 반갑고 고마웠다. 다음 날 아침 도윤 씨는 약속대로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다. 할머니는 새벽 시장에 가셨고 나는 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할머니가 늘 하시던 것처럼 나는 그에게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여 주었다. 도윤 씨는 군말 없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내더니 할머니가 왜 은지 씨를 그렇게 예쁘게 키우셨는지 알겠어요. 밥맛이 꼭 할머니 밥 같네요.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얼마나 울렸는지 모른다. 우리는 함께 할머니의 시장 좌판으로 향했다.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찼다. 할머니는 이미 땀을 뻘뻘 흘리며 손님들을 맞고 계셨다. 도윤 씨는 보자마자 할머니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우 삼촌 김도윤입니다. 은지 씨랑 오늘 할머니 일손 좀 거들러 왔어요. 할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도윤 씨를 보고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같은 시장 바닥에 들어와서 앉아. 여기 앉아. 도윤 씨는 할머니의 좌판 옆에 쪼그리고 앉아 콩나물 다듬는 것을 거들고 손님들의 짐을 들어주었다. 시장 상인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우리를 향해 농담을 던졌다. 아이고, 은지 선생, 시집가도 되겠네. 저렇게 싹싹한 총각이 어디 있냐. 그들의 목소리에는 질투나 시기가 아닌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다. 도윤 씨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보며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게 말했다. 은지 씨, 할머니 손이 너무 예쁘네요. 이 손으로 은지 씨를 이렇게 바르게 키우신 거잖아요. 세상 어떤 손보다 아름다워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을 흙과 물, 그리고 고단한 세월에 절어 살았던 할머니의 손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김도윤이라는 남자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그는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전부이자 뿌리인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삶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우리의 데이트는 화려하지 않았다.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할머니와 셋이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소박한 시간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도윤 씨는 할머니에게 친손자처럼 다정하게 대했고 할머니는 그런 도윤 씨를 보며 항상 흐뭇해 하셨다. 우리 은지가 복이 많네. 저렇게 착한 총각을 어디서 만났대? 시간이 흘러 나는 도윤 씨와 결혼을 약속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은지 씨, 나는 은지 씨와 할머니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할머니, 이제 그 고생 그만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제가 이제부터 할머니 아들 노릇할게요. 도윤 씨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끝내 눈물을 쏟으셨다. 나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그 약속에 감사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부모님의 빛바랜 사진을 꺼내어 한참을 들여다보셨다. 이것들아, 봤냐? 우리 은지가 드디어 시집을 간다. 하늘에서라도 우리 은지 잘 지켜줘야 한다. 알았냐? 나는 할머니의 흐느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정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내 할머니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도윤 씨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은지 씨,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서 혹시라도 무슨 말을 하시거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원래 그런 분이니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랑하는 아들을 끔찍이 아끼는 어머니의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 역시 상견례 전날 밤 낡은 저고리를 곱게 다림질하며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다. 평생 당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쓰지 않으셨던 할머니이기에 그 낡은 옷은 그 어떤 명품보다 값져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결혼이 우리 두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행복의 시간은 거기까지였다. 상견례가 열린 호텔 한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내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은 할머니의 낡은 저고리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곧이어 나타난 도윤 씨의 어머니, 강미란 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우아한 미소와는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나에게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고 그녀는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입을 열었다. 은지 씨,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럼 쭉 할머님 손에서 자랐겠네요? 내 대답을 들은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어머, 그러시구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사부인.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시면서 손녀딸 혼자 키우시려면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명백한 조롱과 멸시였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고생은요. 제 한몸 고생해서 우리 은지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컸으면 됐지요. 바로 그때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린 그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부인,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그 천박한 손으로 감히 제 아들 도윤이의 앞길에 진흙을 뿌리실 작정입니까? 그 말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감추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때 내 손 위로 할머니의 거친 손이 얹어졌다.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의 온기는 나를 지탱해 주기에 충분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았다. 늘 따뜻하고 인자했던 그분의 눈에 나는 평생 처음 보는 무섭고 차가운 분노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마치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파멸시킬 준비를 마친 것 같은 그런 섬뜩한 분노였다. 내 세상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내 세상은 어제와 똑같았다. 늦은 밤까지 좌판에서 가져온 나무를 다듬던 할머니의 익숙한 부엌 소리가 들렸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질렸다. 하지만
모든 것이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어젯밤 내내 잠 못 이루며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조차 강미란 씨의 차가운 목소리와 비웃음 섞인 얼굴이 나를 쫓아왔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명랑한 목소리로 나를 깨우셨다. 우리 강아지, 일어났니? 할미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웠다. 밥상에 마주 앉았지만 누구도 쉽사리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애써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내 밥그릇 위에 반찬만 올려주셨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할머니의 눈가가 밤새 흘렸을 눈물로 붉게 부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할머니는 애써 괜찮은 척하고 계셨지만 내가 괜찮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가 나 때문에 저런 수모를 겪으셨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봤다. 혹시라도 도윤 씨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어쩌면 그가 밤새 잠 못 이루고 이른 아침 우리 집으로 달려오지 않았을까. 무릎이라도 꿇고 자기 엄마를 대신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놓지 못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휴대폰이 울렸다. 김도윤이라는 세 글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지 씨 나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머뭇거렸다. 은지 씨, 어제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대신 사과하라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대신 사과하라고?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본인이 직접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물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원래 말투가 좀 직설적이셔서 그렇지. 아기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니야.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잘 말씀드릴게. 아기가 없었다고? 오해라고.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내가 기대했던 말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분노, 사과, 위로. 그 무엇도 아니었다. 그저 상황을 무마하려는 비겁한 변명뿐이었다. 도윤 씨, 아무렇지 않아요. 내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우리 할머니가 도윤 씨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도윤 씨는 그냥 오해라고 생각하면 끝이에요. 은지 씨, 제발. 물론 나도 화나지. 근데 어떻게 우리 엄마인데. 일단 할머님께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신 사과할게요. 응? 이따 저녁에 집으로 찾아갈까? 대신 사과하겠다는 말. 우리 엄마인데 어떡하냐는 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남자는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수 없겠구나. 그는 언제나 나와 자기 엄마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변명하고 내게 이해를 강요할 것이었다. 전화가 끊긴 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내 왼손을 들어 올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영롱하게 빛나던 이 작은 보석이 오늘은 내 손가락을 옥죄는 차가운 쇠고랑처럼 느껴졌다. 그가 내게 끼워주며 속삭였던 영원한 약속이 싸구려 유리 조각처럼 초라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과연 이 반지의 무게를, 이 결혼의 약속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감당해야만 하는 걸까? 그날 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저녁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그저 묵묵히 내 밥그릇 위에 반찬만 올려주실 뿐이었다. 내가 도윤 씨와 통화하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할머니는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것이다. 은지야.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내 등 뒤로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힘들면 쉬어가도 되는 거다.
너무 애쓰지 마라. 할미는 우리 강아지가 웃는 게 제일 좋다. 그 말씀에 참고 있던 눈물이 다시 핑 돌았다. 할머니는 내 결혼이 깨질까봐 전전긍긍 하시는 게 아니었다. 그저 당신의 손녀딸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실 뿐이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나는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를 평생 지켜준 할머니를 이제는 내가 지켜드려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도윤 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카페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 씨, 어제 전화로는 다 못할 이야기가 있어서 보자고 했어요. 은지 씨, 내가 정말 미안해. 주말에 할머님이랑 너한테 제대로 찾아뵙고 사과하려고 했어. 엄마도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아니요. 저는 도윤 씨한테 사과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그냥 묻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아니라 도윤 씨 어머니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제가 도윤 씨 어머니께 아드님 앞길에 진을 뿌릴 작정이냐고 말했다면 도윤 씨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는 순간 말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다. 그건, 그건 다르지. 뭐가 다른데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날이 서 있었다. 제 할머니는 제 부모님이고 제 세상이에요. 그런데 도윤 씨의 세상이 모욕당했을 때처럼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저 곤란해하고 제게 이해를 바랐을 뿐이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지 않았다.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아픈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그를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와의 만남은 나에게 남은 일말의 미련마저 깨끗하게 지워주었다. 그는 나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학교 교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가 나를 방해주었다. 그래, 내게는 이 아이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내일이 있어. 어떻게든 괜찮을 거야. 나는 애써 웃으며 교실로 향했다. 수업에 집중하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그 순수한 에너지를 받으며 억지로 상처를 봉합하려 애썼다. 점심시간이었다. 동료 교사들과 교무실에 모여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잠시나마 웃고 떠들던 바로 그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교무실 문이 우아하게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강미란 씨였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저 여자가 여긴 어떻게? 그녀는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선 것처럼 교무실 안을 도도하게 둘러보더니 나를 발견하고는 화사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 우리 은지 씨. 여기서 보니 더 반갑네. 우리 은지 씨라니. 그 친근한 호칭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다. 주변의 모든 선생님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 물었다. 어머, 예비 며느리 얼굴 보러 왔지. 뭐 하러 왔겠어? 우리 도윤이가 하도 끙끙 앓기에 내가 나서야겠다 싶어서. 상견례 일은 내가 미안해요. 내가 좀 직설적이라. 호호.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내 옆에 앉은 동료 교사에게까지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은지 씨 예비 시어머니예요. 교무실의 공기는 삽시간에 어색해졌다. 동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다들 좋으시겠어요. 퇴직하면 연금도 꼬박꼬박 나올 테고.
그녀는 내 옆에 김 선생님을 보며 말하는 척 교묘하게 나를 겨냥했다. 우리 은지 씨는 교사 월급이 박봉이라던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 저축은 좀 해뒀어요, 은지 씨. 아니 뭐 내가 도와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여자들도 자기 앞가림은 해야 하니까. 혹시 집안에 빚이라도 있으면 우리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알고 덮어주지, 안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교무실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동료 교사들은 밥을 먹다 말고 혹은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며 이쪽 대화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내 얼굴은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다. 나의 직업과 동료들 앞에서 나의 집안과 배경을 만천해 공개하며 나를 완전히 발가벗기는 지독하게 계획된 폭력이었다. 나의 사회적 관계와 자존심을 뿌리부터 짓밟아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악랄한 수작이었다. 어머님, 여긴 제 직장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어머, 직장이니까 더 잘 알아야지. 우리 며느리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동료들은 어떤지. 안 그래요? 나는 숨기는 거 딱 질색이거든. 자, 솔직하게 말해봐요. 혼수는 뭘 해올 생각이야. 할머님이 보태주실 형편은 아닐 테고. 나는 그 순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기분을 느꼈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 수군거리는 소리, 그리고 나를 향해 웃고 있는 저 악마 같은 여자의 얼굴. 모든 것이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점심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악몽 속에서 나를 깨웠다. 강미란 씨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은지 씨. 집안 문제는 우리끼리 다시 얘기하고. 그녀는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이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는 왔을 때처럼 우아하게 교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 교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애써 나를 위로하려는 동료들의 목소리도 그 어떤 소리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오후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다시 울렸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교실로 가야 했다. 하지만 내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한 걸음도 떼어지지 않았다. 나는 이제 무슨 얼굴로 아이들을 본단 말인가?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도 책도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멍한 걸음으로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지나 학교 정문을 향해 걸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나를 부르는 동료의 목소리도 모두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교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화끈거리는 뺨을 파고들었다. 나는 길가에 멈춰 서서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내 왼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내 행복의 증표였던 작은 반지. 이제는 내 수치와 굴욕의 낙인이 되어버린 이 지긋지긋한 쇠붙이.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을 옥죄고 있던 반지를 힘겹게 빼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생생하게 전해졌다. 차가운 결심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했다. 여기까지였다. 모든 것이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손바닥 위에 놓인 반지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행복의 전부라 믿었던 이 작은 고리는 이제 내 인생을 더럽힌 굴욕의 증거일 뿐이었다. 차갑고 무겁고 불길했다. 나는 그 반지를 주먹 안에 단단히 쥐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미련을 가질 가치도 없었다. 나는 떨리지 않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다급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지 씨, 너 어디야? 괜찮아? 내가 지금, 도윤 씨.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내 목소리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얼음장처럼 냉정하게 울렸다. 우리 여기까지 해요. 이 결혼 저 못하겠어요. 뭐? 은지 씨,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요? 도윤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오늘 도윤 씨 어머니가 저희 학교에 찾아오셨어요. 제 동료들 앞에서 제 월급이 얼마인지, 집안에 빚은 없는지, 혼수는 뭘 해올 건지 물으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그가 숨을 헉하고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뭐? 엄마가 학교까지 갔었다고? 정말이야? 네. 도윤 씨, 어머니 덕분에 저는 제 직장에서 재산 없는 집안의 가난한 여자로 낙인 찍혔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은지 씨,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건, 그건 엄마가 100번 잘못했어. 내가, 내가 당장 가서 무릎이라도 꿇을게. 은지 씨, 제발. 응? 화 풀어. 내가 다 해결할게.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역겨움에 속이 울렁거렸다. 해결이라니요. 무엇을 해결한다는 말인가?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찢겨나간 내 자존심을 그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요. 내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조차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제 어머님은 상관없어요. 저는 도윤 씨한테 실망한 거예요. 상견례 날에도, 어제 통화에서도,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단 한 번도 온전히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켜주지 않은 도윤 씨한테요. 이젠 지쳤어요. 은지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 반지는 돌려드릴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그의 애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휴대폰과 반지를 가방 깊숙이 던져 넣었다.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멍하니 버스를 타고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 녹슨 대문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를 마중 나온 건 할머니의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내 쾌한 얼굴과 텅 비어버린 내 왼손 약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실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셨다. 할머니.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지난 며칠간 억지로 쌓아 올렸던 모든 둑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는 말없이 다가와 나를 당신의 품으로 끌어당기셨다. 평생 나물과 흙을 만져 거칠고 투박해진 그 품, 내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그 품에 안기는 순간 나는 어린아이가 되어 목 놓아 울었다. 할머니. 흐윽. 할머니. 그래 우리 강아지. 울어라. 울어. 다 울어버려.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는 그저 내 등을 토닥이며 내가 스스로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 나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지난 이틀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쏟아냈다. 상견례에서의 모욕, 도윤 씨의 비겁한 변명,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겪었던 끔찍한 굴욕까지. 내 울음 섞인 너구리를 듣는 내내 할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한참을 울었을까.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을 무렵 나는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다. 젖은 얼굴을 들어 할머니를 보았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할머니는 울고 계시지 않았다. 내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슬퍼해 주실 거라. 생각했던 할머니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전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보았다. 한없이 자애롭던
할머니의 눈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부 사라지고 그 텅 빈 자리의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듯한 검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그 눈빛은 그저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서늘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을 짓밟은 자들을 향한 뼈에 사무치는 증오와 경멸이었다. 할머니의 품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를 토닥이던 그 손길은 어느새 분노로 굳어져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 집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나는 울다 지쳐 이른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조차 그 여자의 비웃음 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새벽녘 타는 듯한 갈증에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나갔을 때였다. 거실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달빛 아래 할머니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계셨다. 잠도 주무시지 않고 마치 돌부처처럼 미동도 없이 어둠을 응시하고 계셨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늙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수만 가지 전략을 구상하는 늙은 장수의 뒷모습과도 같았다. 섬뜩할 정도로 고요하고 비장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나를 깨우고 아침을 차려주셨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무언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할머니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눈빛은 밤새 내린 서리처럼 차갑게 빛났고 모든 행동에는 군더더기 없는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는 방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건넌방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할머니께서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고 커다란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고 계셨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상자였다. 할머니는 먼지 쌓인 상자를 마른 걸레로 정성껏 닦아내신 뒤 자물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색이 바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드셨다. 할머니는 그 장부를 한 장 한 장 아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엄숙해서 나는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마침내 할머니의 손가락이 어느 한 페이지 위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이름을 마지막으로 읊조리셨다. 갱미런. 그 이름을 부르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다. 슬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노였고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차갑게 벼려진 복수심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우리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채소를 파는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다. 지옥의 문을 열 준비를 마친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밤새 할머니를 괴롭히던 슬픔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분노와 어떤 확고한 계획만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에서 꺼낸 장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다. 그분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강미란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내려다보던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알 수 없었다. 김 사장. 나 옥자야. 잘 지냈지? 김 사장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시장의 다른 상인인 것 같았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땅들 있잖아. 강남이랑 잠실에 있던 거. 그거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줘. 제일 비싸게 쳐주는 대로. 급하게 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어. 이따 오후에 다시 전화할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땅? 강남? 잠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판 돈으로 나를 키운 우리 할머니한테
강남과 잠실에 땅이 있었다는 말인가?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할머니의 뒷모습만 쳐다봤다. 나는 그날 학교에 가지 않았다. 아니, 갈 수가 없었다. 동료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볼 낯이 없었다. 강미란이라는 여자가 내 인생에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 나는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오후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아침과는 전혀 다른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조 실장, 나예요. 그동안 별일 없었고 조 실장이라는 호칭부터가 생소했다. 할머니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K백화점, 지분 전부 합치면 몇 프로나 되지? 그래, 최대 주주는 아직 그 양반이고. 알았어. K백화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었다. 지분이라니? 나는 이불 속에서 귀를 쫑긋 세웠다.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할머니의 입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조 실장, 그 백화점 말이야. 이번에 VVIP 대상으로 하는 명사 초청 강연, 아직 강사 자리 비어 있는 거 있나? 잠시 수화기 너머의 이야기를 듣던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좀 해야겠어. 주제는 맨주먹으로 일어서는 여성의 삶. 그런 걸로 하고. 날짜는 제일 빠른 걸로 잡아줘요.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강미란이라고 알지? 대성물산 박상무 부인. 그 여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강연의 VVIP 명단에 꼭 포함시켜. 초청장을 직접 보내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슬리든 방법은 조 실장이 알아서 해. 무조건 그 자리에 앉혀놔야 하니까. 나는 숨을 죽였다. 할머니는 지금 강미란 씨를 상대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었다. 그것도 K백화점 VVIP 강연회라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대에서 말이다. 그래, 이제 30년 묵은 빚 받으러 가야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락 줘요.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나는 이불을 걷고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할머니는 내 기척을 느끼고는 나를 돌아보셨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방금 통화,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백화점 지분이라니, 땅이라니. 할머니, 대체. 할머니는 대답 대신 오동나무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셨다. 빛바랜 등기권 리증과 낡은 주식 증서들이었다. 서류에 적힌 할머니의 이름, 이옥자.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들은 내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액수였다. 내 엄마 아빠, 교통사고로 한나란시에 가고 나서 할머니는 처음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내셨다. 내 아빠가 남긴 빚이 산더미였다. 그걸 다 갖고 나니 남은 게 시장 좌판 하나였어. 독하게 돈을 모았다. 너 굶기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대학 보내려고. 그러다 우연히 재개발 직전에 허름한 땅을 사들인 게 돈이 되기 시작했고, 그걸로 주식을 사고 또 땅을 사고, 그렇게 불린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 이 돈 때문에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더러운 꼴도 많이 봤다. 그래서 너한테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만 있고 싶었어. 돈 무서운 거 모르고 그냥 바르게만 자라주길 바랐다. 내가 다 지켜줄 수 있을 줄 알았지. 할머니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다. 그런데 아니었어. 내가 너를 너무 약하게 키웠다. 저런 가짜는 것들한테 짓밟히도록 내버려뒀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한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그 손길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안함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느껴졌다. 은지야, 며칠만 학교 쉬어라. 아무 생각 말고 할미만 믿고 있어. 억울하고 분한 거. 이 할미가 전부 다 갚아줄 테니까.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내가 알던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설 차례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며칠 후 할머니의 말대로 결전의 날이 밝았다. 나는 밤새 한숨도 못 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렸지만 할머니는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침을 차리셨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늘 오후에 벌어질 엄청난 일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할머니, 정말 괜찮겠어? 혼자서 할 수 있겠어? 불안한 마음에 내가 묻자 할머니는 내 밥그릇에 김치를 한 점 올려주시며 말했다. 걱정 마라. 이건 싸움이 아니라 그냥, 묵은 빚 받으러 가는 거다. 받아야 할 돈 받으러 가는데 떨릴 게 뭐 있냐. 나는 그 시각 강미란 씨가 어떤 아침을 맞고 있었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고급 아파트의 푹신한 침대에서 일어나 실크 가운을 걸치고 향기로운 커피를 내려 마셨을 것이다. 그리고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밤새 잠 못 자게 자랑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겠지. 어머, 김 여사, 나야. 오늘 오후에 K백화점 VIP 강연에 가잖아? 역시 사람은 급이 맞는 곳에서 놀아야 한다니까. 오늘 강사가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라는데 나도 좀 보고 배워야지. 호호. 그렇게 한참을 떠들어대고 나서 옷장 문을 열고 오늘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해줄 옷을 골랐을 것이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원피스와 그보다 더 비싼 악어 가죽 가방,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온몸을 돈으로 치장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아주 만족스러워 했을 것이다. 문득 내 생각이 났을지도 모른다. 그 시장통 교사 아가씨? 아유, 말도 마. 우리 도윤이가 잠깐 뭐에 홀렸었나 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런 근본 없는 집안하고 엮여서 이런 VVIP 모임에서 망신당할 뻔했잖아. 그 여자가 그렇게 허영과 위선으로 아침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할머니는 시장 좌판에 앉아 채소를 팔고 계셨다. 아이고, 할머니, 오늘따라 물건이 더 좋아 보이네. 싱싱할 때 가져가. 이따 오후에는 일찍 들어가 봐야 해서 많이 없어. 오전 내내 할머니는 평생을 해온 당신의 일을 묵묵히 하셨다. 거친 손으로 돈을 받고 덤으로 콩나물 한 줌을 더 얹어주는 그 모습은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할머니는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는 장롱을 열어 며칠 전 곱게 다려두었던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꺼내 입으셨다. 똑같은 옷이었지만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그 옷은 이제 수십 년의 모진 세월을 맨몸으로 버텨낸 늙은 장수의 갑옷처럼 보였다. 은지야, 가자. 할머니의 짧은 말에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를 타고 K백화점으로 가는 내내 나는 차라리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옆에 앉은 할머니의 굳게 담은 입술과 단호한 눈빛은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K백화점 VVIP 라운지에 붙어있는 강견 회장은 내가 평생 와볼 일 없을 것 같은 별세계였다. 사방은 번쩍이는 금장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돈 냄새가 진동했다. 강연 회장에 모인 여자들은 모두 강미란 씨와 비슷했다.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명품 가방을 들고 비슷한 말투로 서로의 부와 교양을 과시하느라 바빴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 강미란 씨가 있었다. 여왕벌처럼 다른 여자들을 거느리고 가장 크고 높은 목소리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러다 문 입구에 서 있는 나와 할머니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화사한 미소가 순식간에 싸늘한 경멸로 바뀌었다. 어머, 쟤네들이 여길 어떻게 들어왔어? 그녀의 입 모양을 나는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강미란 씨는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더니 곧장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 얼굴에는 감히 너희 같은 것들이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느냐는 노골적인 적개심이 가득했다.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닐 텐데 초대장도 없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경비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마치 벌레를 쫓아내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너무나도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 등 뒤에서 아주 정중하고 품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우리 곁에 서 있었다. 지난번 할머니의 통화에서 들었던 조 실장이라는 사람이었다. 조 실장은 우리를 막아선 강미란 씨를 힐끗 쳐다보더니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가볍게 무시했다. 그리고는 내 옆에 계신 할머니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다. 회장님, 준비 다 되었습니다. 이제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허 회장님. 그 세 글자가 울려 퍼지는 순간 강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강미란 씨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경악이 떠올랐다. 그녀의 턱이 바닥에 떨어질 것처럼 벌어졌고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주변에서 우리를 구경하던 다른 VVIP 여자들도 모두 똑같은 표정으로 할머니와 조 실장 그리고 강미란 씨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마침내 복수의 막이 올랐다. 강미란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나와 할머니를 향해 쏘아대던 그 모든 경멸과 조롱이 회장님이라는 단 세 글자 앞에 박제된 듯 멈춰섰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시장의 채소 장수 할머니와 K백화점의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도저히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주변에서 우리를 비웃으며 수군대던 다른 VIP 여자들 역시 모두 똑같이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다. 조 실장이라는 분은 주변의 소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할머니를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다. 회장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할머니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더니 나를 향해 작게 눈짓을 하셨다. 따라오너라 하는 무언의 신호였다. 나는 홀린 듯 할머니의 뒤를 따라 간견의 무대를 향해 걸었다. 얼어붙은 강미란 씨의 옆을 지나는 순간 나는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저 할머니가 누구야? 대체 K백화점 회장은 따로 있잖아? 근데 왜 조 실장이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의 믿을 수 없다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무대 옆에 다다르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우렁차게 외쳤다. 자, 그럼 지금부터 K백화점 VIP 고객님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 명사 초청 강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맨주먹으로 일어서는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회자의 시선이 그리고 장내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할머니는 조 실장의 안내를 받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은 저희 K백화점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이시자 대한민국 여성 기업인의 숨은 전설이십니다. 이옥자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초회대 주주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그리고 사회자는 마치 강미란 씨에게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더 큰 목소리로 할머니의 이력을 읊기 시작했다. 이옥자 회장님께서는 수십 년 전 시장의 작은 좌판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강남과 주요 도심에 수백억 원대의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며 여러 벤처기업에 투자하시는 등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강미란 씨를 보았다. 그녀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 있었다. 마침내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다. 장내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할머니는 잠시 객석을 둘러보시더니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간견이 아니었다. 한 여자를 겨냥한 아주 잔인하고도 정당한 공개 처형의 시작이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제가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참으로 팍팍한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요. 쌀 한 섬이 아쉬워서 가게에 와서 외상을 하는 젊은 세댁들도 참 많았습니다. 거기까지 말한 할머니는 객석에 앉아있는 강미란 씨와 정확하게 눈을 맞췄다. 강미란 씨는 그 눈빛을 피하려는 듯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겁을 먹었다는 것을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잊지 않고 찾아와서 외상값을 갚았어요. 고맙다고, 그때 그 쌀 덕분에 굶지 않았다고 머리를 숙이더군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제 기억에 아주 오래도록 남은 새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희미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쌀 한 가마니를 외상으로 가져가서는 온 식구가 그날 밤으로 야반도주를 했더군요. 저는 그 쌀이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도 있겠다. 어린 자식들은 배불리 먹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니까요. 강미란 씨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이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그녀를 향해 경멸과 비웃음이 섞인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세댁을 완전히 잊고 살았지요. 그런데 얼마 전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그 세댁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아주 교양 있는 사모님이 되어 있더군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 짧은 순간의 침묵이 강미란 씨에게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 사모님은 제 손이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천한 손이라며 제 손녀의 앞길에 진흙을 뿌릴 작정이냐고 물었습니다. 30년 전 제 가게에서 쌀을 훔쳐가다시피 했던 바로 그분, 강미란 씨가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할머니는 마침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녀는 비웃음기마저 거둔 채 사무적으로 딱딱한 목소리로 객석의 한 지점을 정확히 가리켰다. 저기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시네요. 대성물산 박 상무님 부인 강미란 사모님. 모든 사람의 고개가 일제히 강미란 씨에게로 돌아갔다. 강 사모님. 할머니는 마이크를 통해 그러나 마치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30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 쌀값은 이자까지 쳐서 갚으셔야죠.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와하. 객석의 한쪽에서 참지 못하고
웃음보가 터져 나왔다. 그것을 시작으로 장내는 온통 그녀를 향한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득 찼다. 세상에, 쌀 도둑이었대. 어쩐지 근본 없어 보이더라니. 저런 사람이랑 어울렸다니 재수 없어. 강미란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아니야, 아니라고 하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핸드백도 내팽개친 채 비틀거리며 출구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도망치는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쉴 새 없이 터뜨려댔다. 그 아수라장을 할머니는 아무 표정 없이 그저 무대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다. 마침내 강미란 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할머니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장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여러분, 돈이 사람의 격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짓밟아도 되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할머니는 연설을 마친 뒤 객석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무대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 할머니에 대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의 눈물이었다. 우리 할머니가 저런 분이셨구나. 내 할머니가 마침내 이겼구나. 우레와 같던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간견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나는 무대 아래로 내려오시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아무 말 없이 그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어주셨다. 그 미소에 나는 길고 길었던 전쟁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K백화점 회장실로 자리를 옮기자 조 실장님이 들어와 차분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 인터넷은 전부 강미란 씨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대성물산 주가도 아침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무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는 찻잔을 들어 향을 맡으며 아주 간단하게 말했다. 받지 마세요.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여자가 망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이 짜릿할 정도로 속이 시원할 줄만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복수의 끝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런 내 마음을 다 아신다는 듯 내 손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셨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문 앞에는 한 남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김도윤 씨였다. 그는 나와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할머님, 은지 씨, 제가 전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어머니의 잘못을 막지 못한 것도 제 잘못이고 두 분이 모욕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도 제 잘못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제 비겁함이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남편이 될 자격도 사위가 될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변명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 역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 돌아가라. 할머니의 냉정한 말에 도윤 씨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힘없이 일어나 돌아갔다. 며칠이 더 지났다. 이번에는 강미란 씨가 우리 집 대문 앞에 나타났다.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얼굴, 값비싼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여사님, 아니,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간 저희 집안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그녀의 사죄는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게 된 사람의 절박한 애원이었다. 할머니는 무릎 꿇고 우는 그녀를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셨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개를 드시오. 나는 당신한테 사과받을 생각 없어. 강미란 씨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화가 난 것은 30년 전 쌀 한 가마니를 떼어 먹어서가 아니요. 30년이 지나 가난한 늙은이라고 무시해서도 아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당신이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손녀의 진심을, 그 아이가 눈물로 살아온 인생을 더러운 흙발로 함부로 짓밟았기 때문이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그 인생을 통째로 부정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당신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구려. 할머니는 강미란 씨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잠시 멈춰서서 말했다. 그리고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당신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 흘린 내 손녀가 하는 것이고, 당신의 오만함 때문에 평생 쌓아온 공든탑을 무너뜨리게 생긴 당신 남편이 하는 것이고, 비겁한 아들로 만든 당신 아들이 하는 거요.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에 모든 게 달렸지. 그러니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마시오.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대문 밖에 홀로 서서 멍하니 앉아있는 강미란 씨와 멀찍이 서서 다가오지도 못하는 김도윤 씨를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나는 도윤 씨에게 반지를 돌려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반지를 받았고 며칠 뒤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독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대성물산 상무 자리에서도 스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시간이 흘러 우리 집에는 예전과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파신다. 백화점 회장님이 아니라 시장의 이옥자 할머니로 사는 삶이 가장 편하고 행복하다고 하셨다. 나 역시 다시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나는 안다. 내 안에 무언가는 아주 단단해졌다는 것을 나는 그 길고 아팠던 일을 겪으며 비로소 깨달았다. 가장 강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존엄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할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었다. 할머니의 복수는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짓밟는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향한 꾸짖음이었고, 억울하게 짓밟혔던 우리 두 사람의 인생과 자존심을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지만 나는 가끔 생각한다. 진정한 용서란 과연 무엇일까?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그들의 사죄를 나는 언젠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할머니의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내게 준 사랑과 용기,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삶의 가치들을. 그렇게 나는 오늘 다시금 내 삶의 의미를 되새긴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짓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꺾이지 않을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